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성원 세무사님 모시고 네이버 금융의 기업 실적 분석, 뽀개기, 실적과 재무 상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정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조만간 사업 보고서가 발표될 텐데요. 정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무에 관한 사항, 그런 내용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이고 제대로 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다시 어렵게 모신 우리 리치앤텍스의 대표 세무사님 이성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미 뭐 초대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멘트 네. 가시적이지만 좋습니다, 세무사님. 자, 세무사님 그래도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간단히 본인 소개 한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설춘환 캠퍼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무에게 리치앤텍스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성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오늘 재무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사항들 아주 쉽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네. 제가 이제 이 재무에 관한 사항 내용을 보니까 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세무사님. 뭐 사람도 뭐 지배하고 뭐 종속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네, 약간 예. 그런 느낌입니까, 세무사님? 뭐 종속 당하십니까? 네네. 와이프가 종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보통 지배회사, 회계에서 지배회사, 종속회사 하면요. 네. 이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네. 발행된 주식을 이제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 주 이상 가지게 되면은 이제 지배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 이제 의결권이 있는 주식. 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막 회장님 뭐 이렇게 암투하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제거해. 뭐 제거해.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 이유가 네. 내가 좀 더 많은 의결권을 가져서 내 뜻대로 내가 기업 운영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배회사, 종속회사 하면은 네. 드라마 딱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배회사는 그냥 종속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세무사님. 뭐 마음대로 하기는 요즘 세상이에요. 네. 물론 마음대로 하시겠죠. 네. 아니 약간 멘트가 제거해 이런 멘트. 네, 그건 드라마 맞았네요, 상이니까. 세무사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와 실전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습니까, 세무사님? 그렇죠. 언제나 뭐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네. 이렇게까지 뭐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세무사님 보니까 정기 보고서에 보면 우리 정기 보고서 하면 뭐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사업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재무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가끔은 재무제표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연결 재무제표가 있어요, 세무사님. 맞습니다. 저는 똑같이 보는데 또 그냥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세무사님?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하면 네. 별도 재무제표를 네. 의미하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해당 기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삼성전자였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만의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별도 네. 재무제표 하면요. 그런데 이제 연결제표, 재무제표 하면 네. 법적으로는 이제 독립된 실체지만 네. 경제적 실질은 하나의 회사로 보는 거죠. 네.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뭐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 종속회사들의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을 다 합쳐서 네. 하나의 연결된 재무제표로 보여줘야지 네.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더 정확한 유용한 어떤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연결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식 투자를 보통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종속회사의 뭐 실적이 막 올라간다던가 네. 그러면 더불어서 이제 이 지배회사의 주식까지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실적도 올라가는 거니까? 종종 네.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요, 보통 이제 지배 지분, 네. 비지배 지분 해가지고 지배 지분의 손익이 어떻게 되고 네. 비지배 지분의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또 같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그거는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네.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타법인 출자를 좀 많이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다른 회사의 어떤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 네네. 그 회사가 당기 순이익이 상당히 높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네. 저는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동일한 네. 맥락에서 이제 네.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이제 뭔가 지배하고 있고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내가 이제 막 가져왔어요. 네. 아니면 투자를 해서 그 회사를 정말 잘 한번 이용해서 한번 시너지 한번 내보겠다라고 네. 하는 회사면 당연히 종속회사인 분들이 네. 실적이 좋으면 네. 모 회사 자회사 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좋으면 엄마도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 보니까 정기 보고서 보면 이제 재무 상태표가 나와 있는데 네. 재무 상태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뭔가요, 세무사님? 뭐 일단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긴 네, 한데 네네. 재무상태표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도 BS 보통 그래요. 네. 근데 재무상태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의 특성일지 네. 모르겠지만 네. 보통 이제 연도가 체크가 내가 원하는 정보의 그 연도와 일치하는지 일단 회계 연도부터 일단은 먼저 정확하게 보고 네. 아무리 잘 분석
분석해봤자 뭐 예를 들어서 한 3년 지난 재무상태표를 분석해봤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면 우리 세무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이제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에 대한 조금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일단은 회계 기준서에 보면요. 네. 자산이란 정의가 나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미래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기대되는 자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이거는 기준서 이야기고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뭐 이 아이를 산다라면 이 아이가 나한테 앞으로 돈을 좀 벌어줄 수 있는 자산인지 네. 자원인지 네. 그것들을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부채라 하면 반대죠. 그러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뭔가 내가 이제 갚아야 될 네. 뭐 어떤 현재 의무라고 네. 이제 하는데 경제적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뭔가 유출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네. 어떤 굉장히 어려워요. 아, 기준서들 네네네. 말이 네. 현재 의무라고 말하는데 쉬운 얘기로 그냥 빚이죠. 아, 빚. 네. 네, 그렇죠. 예. 쉬운 일을 어렵게 하시는군요, 세무사님. 뭐 근데 다른 기준서, 분들도 기준서 얘기니까. 기준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어쨌거나 세무사님 그 자산은 많은데 네네. 부채가 적은 게 좋은 거죠? 자산은 많은데 예, 부채가 부채는 적다. 예, 그건 뭐 자기 돈으로 산 거니까요. 예, 예.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부채가 무조건 적다고 해서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게 네. 왜냐하면 뭐 부동산 투자하실 때도 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돈 갖고 투자하시는 분도 보통 많이 없으시잖아요. 네. 내 돈 요만큼의 네. 뭐 흔히들 말하는 레버리지 레버리지.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사업을 좀 확장하거나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부채 비율이 무조건 적어야만 뭐 그럼 다 자기 돈 갖고 하죠. 아, 예. 그러네요. 어느 정도의 네. 투자성이 있다라면은 이 네. 부분들은 뭐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굳이 뭐 부채 비율이 무조건 적어야 좋다 이렇게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네. 뭐 사업성 측면이라든지 성장성 측면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부분들. 듭니다. 예. 네.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부채비율이 낮은 게 좋지만,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또 다른 사업,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을 때 레버리지가 좀 가미돼서 또 역동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부채 비율이 결코 뭐 낮은 것만은 또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또 맞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세무사님 여기 보니까 네. 유동자산이란 말이 있고 비유동자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네. 어떤 말이고 어떤 자산이 더 많아야 좋은 건가요, 세무사님? 일단은 네. 그거에 관한 간단한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일단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유동과 비유동. 예. 보통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라면 하면 이제 1년 내에 현금으로 네. 그러니까 환금할 수 있는 현금으로 네.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현금 네. 아니면 예금 네. 아니면 뭐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네. 뭐 이런 거 매출 채권 네. 아니면 뭐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아, 하고 네.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뭔가 기업 내에 체류할 것 같다라는 아, 자산들 네. 보통은 이제 뭐 사용 목적으로 쓰는 유형 자산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무형 자산들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유동과 비유동은 1년이냐 아니냐. 예, 예. 그렇게 좀 보는 것이 좀 타당하게 보입니까, 선생님? 그렇죠. 일단은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그런데 사실 이제 질문의 요지는 네. 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업종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에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이 많아야 정상인데 네. 뭐 단기 투자 자산이 막 많다든지 네. 뭔가 그럴 수 그 있겠네요. 회사 CEO가 단타만 친다든지 네네. 이러면은 좀 안 돼 이상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또 반대로 네. 그래서 투자 회사예요. 뭐 여기 뭐 인베스트먼트라고 네. 하는 어떤 투자 회사인데 네. 어떤 그런 투자 상품이 많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뭐 상품만 막 가득한다든지 뭐 네. 도소매하는 것도 아니고 아. 뭐 그렇다면은 뭔가 좀 이상한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어떤 항목들이 네. 그 회사와 그 회사의 어떤 주된 영업과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네. 그 항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네.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사님 저희가 이제 부채편에서도 네네.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또 그런 개념인가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거는 부채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보통을 나누는데요. 네. 뭐 유동부채 하면은 1년 내에 당장 갚아야 되는 된다. 금액입니다. 비유동부채는 1년 네. 이후에 갚아야 될 어떤 그런 부채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산을 하거나 이제 보고를 할 때 네. 비유동부채가 작년에는 비유동부채인데 올해 갚아야 된다면 이제 유동부채로 유동부채가, 바뀔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좀 이게 직관적으로 좀 보려면 네. 유동부채가 많다라면 아무래도 당장 부채에 대한 상환에 대한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그러네. 수 좀 있겠죠. 불편하네요, 예, 선생님.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뭔가 계속해서 금리가 꾸준하게 상향하는 네.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없다라면 네. 그러니까 어떤 부채가 비유동부채든 유동부채든 네. 상환 능력이 좀 부담을 가질 수가 네.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도 중요하고 네. 유동과 비유동의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부채는 좀 적당하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 예.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세무사님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주린이 분들이 자본잉여금, 또 네. 이익잉여금, 네.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네, 말씀 좀 네. 하시더라고요. 보통 잉여금이라는 개념은요. 네. 누적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듯이 단기 순이익 네. 하면은 1년 동안 1월 네.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번 돈에서 네. 쓴 돈을 뺀 네. 그래서 얼마 남았니? 라고 네. 했을 때 그걸 단기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이 남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쓰는데 네. 배당을 만약에 안 했다라고 네. 가정할게요. 뭐 단기 순이익을 네. 1년에 1억을 냈어요. 남았다. 그러면 1억 네. 순수하게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이거 그냥 통장에 박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매년 1억씩 만약에 벌었다고 가정하면 네. 이익잉여금은 그 누적액인 10억이 10억.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고 네. 보통의 배당을 할 수 있는 배당 가능 범위에 네. 이제 이익잉여금이 해당이 네. 됩니다. 네. 그런데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영업 활동이나 영업 외 활동을 통해서 네. 벌어들인 수익이라고 하면은 네. 자본잉여금은 그 이외에 네. 주주들 간의 거래, 아. 자본 거래라고 보통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뭐 네.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남겨진 잉여금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잉여금과 어쨌든 자본 계정에는 똑같아요. 네. 자본이지만 이익잉여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어쨌거나 이익잉여금은 네네. 작년도 1년치를 벌어든 게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까지 벌어들인 금액의 쌓임.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그것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겁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예를 그렇게? 들어서 네.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올해도 1억을 벌고 작년에도 1억을 벌었으면 이익잉여금이 2억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올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배당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남은 이익잉여금은 2억 마이너스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그렇게. 공시가 되어야겠죠. 예. 좋습니다. 누적의 개념. 누적의 개념.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님.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재무 상태표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재무상태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는요, 네. 역시 누적의 개념이다. 라는 누적. 것들을 다루셔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재무상태표가 이제 확정이 되면요, 네. 보면 21년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하세요. 네. 물론 회사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의 설립서부터 네. 그 법인의 설립서부터 지금까지의 네. 자산 부채 현황이 뭐든지 다 녹아 있는 아. 그런 어떤 누적의 개념으로 네. 보셔야 되는 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과거 데이터잖아요. 네. 과거 데이터 보니까 그동안의 이 재무 상태표의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네.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한 뭐 21년도 한 해만 딱 띄어서 놓고 보기보다도 네. 최소한 뭐 3개년치, 네, 5개년치 그렇죠. 재무 상태표를 좀 봐오면서 네. 이 사람들이 자산이 많이 늘었네. 네. 부채는 뭐 줄었네. 그럼 네. 굉장히 부채 비율이 줄고 있구나. 네. 라는 걸 판단하든가 네.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유형 자산이 확 늘었다든가 시설 투자를 했구나. 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봐야 된다. 네.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세무사님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 네네. 1기, 2기, 3기 이런 말이 있는데 네네. 그럼 그 각 기는 1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은 6개월 법인도 있고요. 근데 네네. 대부분 이제 상장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네. 다 1년, 1년? 기준으로 이제 결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우리가 재무에 관한 사항 보니까 네네네. 정기보고서에 손익계산서가 있고 네네네.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요것도 다른 말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 구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말씀드릴 게 네. 손익은요. 네. 단기 손익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이 있어요. 아, 네. 이 둘을 합쳐서 총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포괄 손익 계산서라 하면은 아마 이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 있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 포괄 손익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기타 포괄 손익이 없다. 네. 그러면 그냥 단기 손익만 있다. 그래도 총 포괄 손익입니다. 아, 예,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보통 단기 손익을 보통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총 포괄 손익이 예를 들어서 기타 포괄 손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지고 네. 총 포괄 손익이 플러스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것들을 좀 맹신하지 마시고 네. 일단 기업의 퍼포먼스는 단기 손익이거든요. 네. 영업이익과 단기 네. 손익이 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주식 투자하실 때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제 질문이 없는 건데 네네네.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어떤 부분들에 좀 키포인트를 좀 있는 건가요, 세무사님? 어떤 예, 내용을 예, 보라고 예. 있는 건가요? 재무상태표와 이제 손익계산서는요. 네. 재무상태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누적의 그죠? 개념입니다. 네. 뭐 회사가 뭐 10년짜리 그렇죠. 회사다. 그럼 1년부터 10년까지의 어떤 그런 자산과 부채의 현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점에
딱 정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재무상태표를 보아하니 네. 12월 30일, 뭐 21년 12월 31일 현재에는 자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네. 부채가 이러이러하다. 네.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조금 다릅니다. 네. 손익계산서는 그 1년치, 그 1년치의 매출과 비용, 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실제 네. 얼마를 벌었는지를 네.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표를 손익계산서라 그러고요. 네. 보통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정기보고서를 보니까 네네네. 매출액과 수입 네네. 또는 수익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수입과 수익은 같은 게 아닌가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 매출액과 수입 그다음에 수익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세무사님. 그렇죠. 어디는 매출액이라고 돼 있고 또 어디는 뭐 수입인가 수익이 되어 있고. 네, 보통 많이들 헷갈려 네, 하시는데요. 네. 보통 매출액과 수입은 보통 같은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매출액과 수입은 같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소득이라는 말을 좀 구분할 필요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거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그걸 이제 보통 수익이라고 맞습니다. 하고 소득이라고 네. 하고,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네. 소득이다, 네. 수익이다. 아.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어쨌거나 우리가 실적을 볼 때 네네네. 매출액과 수입은 똑같은 말이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매출액이라고 나오죠. 네. 예, 예. 근데 또 가끔 어떤 뭐 서비스 업종은 매출액이 아니고 또 수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매출액과 수입은 똑같고 다만 이제 수익은 좀 다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무사님 또 보니까요. 네, 예. 손익계산서란 말이 있어요. 네, 네. 손익계산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떤 부분이 또 중요한가 좀 가르쳐 주세요, 세무사님. 네. 보통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볼 때 저는 제일 처음에 눈이 가는 곳은 사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네. 보고, 물론 이것도 그 한 해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네. 손익계산서의 어떤 추이를 네.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는 게 사실 제일 아, 좋겠죠. 네. 근데 왜 제가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하냐면 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10억이다. 네. 우와 10배를 성장했다라고 이제 착각하실 네. 수가 있는데 네. 보통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영업이익이 5천만 원인데 영업 외 손익이 9억 5천일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뭐 알고 봤더니 그 9억 5천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이제 매각을 해서 네. 본 돈이 원래는 뭐 제조업인 회사였는데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의 수익이 확 늘어나가지고 네.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네. 세금의 관점에서는 똑같지만 네.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업의 퍼포먼스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났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업이익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네. 보통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선생님,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기업이 있는데 네. 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했어요. 네.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했어요. 네. 근데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돼버렸어요. 네. 반면에 어떤 기업은 네, 네.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네.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네, 네. 당기순이익은 급증했어요. 네, 네, 어떤 네. 회사 좋아하십니까, 선생님? 전자죠. 전자?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가 네. 이제 기업이 진짜 그 기업의 건전성, 네.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진짜 그 사람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네. 그 업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보고 네. 그것들에 대해서 하는 게 낫지. 네. 뭐 당장의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뭐 몇십억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를 네.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가 뭐 영업의 손익이 많다 그래서 뭐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네, 보거든요. 네, 네, 네. 그 다음 연도에 네. 또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네. 기업의 퍼포먼스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쨌거나 세무사님과 함께 네네.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네.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힘들어 보입니다. 뭐가요? 이 방송이. 왜요? 괜찮습니까? 좀 깃발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좀 살짝 당 떨어지긴 당은? 했어요. 자,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세무사님. 네네.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들이 돈이 좀 필요할 때 뭐 유상증자나 이런 걸 하기도 합니다만 가끔은 전환사채, 네네. 일명 CB,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이런 것들을 좀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것은 정말 어떤 거고 이것은 호재인가 악재인가 또 악재인가 호재인가 네네네. 이렇게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은 말씀하셨듯이 네. 증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차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뭐 전환 사채다 그러면 뭐 명동에서 사채 끊었은 거 네.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뭐 농담이고 네. 일단 전환 사채라는 것은 네. 기업이 이제 돈이 필요하면 네. 회사가 이제 회사채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네.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 회사채를 사주면 내가 이자를 얼마 줄게. 네.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회사가 조금 더 유인하기 위해서 옵션을 하나 줍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요거는 전환권을 내가 줄 건데 이 옵션으로 네가 뭔가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어. 네.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뭔가 바꿔갈 수도 있어. 좋네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전환사채 전환사채. 있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요것도 이제 똑같이 옵션을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신주 인수권을 줍니다. 네. 대신에 요거는 돈이 들어가요. 네. 내가 우리 돈 빌려준 사람이 내가 요 권리를 줄 건데 좀 싸게 살 수 있는 네. 권리를 줄게. 네. 그래서 네가 좀 지겨우면 이자 받다가 지겨우면 네. 요거를 네가 좀 권리를 실행해가지고 네. 요걸 가지고 이제 네가 좀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렇게 하는 건데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랑은 좀 다른 점이 네.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환권을 내가 행사를 하게 되면 네. 부채도 같이 이제 차익금이 상환이 되는 네, 효과가 네. 네. 있는데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부채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BW를 많이 안 해요. 네. 보통 이제 CB 발행하고 있는데 네. 요게 호재냐, 네. 뭐 악재냐, 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뭐 네. 이렇게 돈 필요했으니까 썼겠지.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중요하죠. 거죠. 네. 왜냐하면 빚지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뭐 네.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거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이제 운영 자금보다는 네, 네, 또는 신규 시설, 그렇죠. 투자 예, 이런 거 시설 상당히 투자. 좋게 보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관적으로 세무사님 전환사채는 네, 네.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줬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냥 그 돈으로 전환해서 주식 가져오면 될 것 같고 네, 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별도의 추가의 돈을 사서 주식을 그렇죠. 사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좀 차이점을 맞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무사님이 계시니까 명쾌하네요, 그냥. 그렇습니까? 네. 니치 앤 텍스. 네. 좋습니다. 오글거립니다. 네, 오글거리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주린이 분들이 네네네. 유상증자, 무상증자. 네. 사실 뭐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네네. 예,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요것도 기업이 네. 돈을 조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말 그대로 증자, 네. 주식을 발행을 해서 뭔가 주식 발행 총수를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유상 돈을 받고 하느냐, 무상 공짜로 나눠주느냐의 네. 차이인데 네. 보통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는 뭔가 악재다, 네. 무상증자는 호재다. 네. 뭐 요 판단도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유상증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돈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얼마를 이제 예를 들어서 받으면 내가 이만큼 주식을 발행을 해줄게. 네. 우리 회사에 주주로 참여해줘. 네.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참여를 하는 거고. 네.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네.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기순이익을 쌓아놓은 그 금액들이 있잖아요. 네. 실적이 뭔가 좋아서 네. 이익잉여금을 막 쌓아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자본금으로 계정을 옮기는 겁니다. 네. 네, 회계학적으로는 이제 계정을 옮기면서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네.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희석이 되는데 그 뒷배경을 보니까 얘네들 쌓아놓은 유보율이 많아서 네.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이 뭔가 좀 멋있어 보이죠. 네. 멋있다. 니네들 주식도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고 네. 그래서 보통 판단을 하시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판단하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요 판단은 꼭 뭐 흑과 백 네. 뭐 이렇게 딱 이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요것도 같이 참고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네네. 선생님 또 보니까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현금 흐름표는 뭐고 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 어떤 네, 것들이 네. 있을까요? 기업의 회계는요, 보통 이제 발생주의 원칙이라 그래서 네. 회계 이제 장부를 작성할 때 발생주의를 따릅니다. 발생주의 하면 그 거래가 발생을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현금주의라는 개념도 있어요. 네. 현금주의는 우리 용돈기 입장 쓰듯이 실제로 돈이 들어와요. 내 통장에 돈이 꽂혀야 네. 그때 이제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인데 네. 발생주의를 조금 쉬운 예로 저희가 설명을 네. 드리면요. 네. 제 친구가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뭐 네. 3년 전에 샀어요. 네. 사가지고 뭐 5억에 샀는데 이번에 시가를 보니까 최근 시가를 보니까 15억까지 오른 거예요. 네. 우와, 뭐 멋있다 너. 야, 돈 좀 벌었겠다. 네. 그러면 뭐 기분이 우쭐하죠. 네. 그럼 보통 이제 한번 써라. 네. 한번 기분 한번 내라. 보통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생주의적 관점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네. 현금주의적 관점에서는 실제 돈이 내 통장에 꽂혀야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그게 이제 뭐 친구들한테 한 번씩 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주의 관점에서 한번 이 재무제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요. 이제 들어온 돈이 많으면 플러스, 네. 나간 돈이 많으면 이제 마이너스. 보통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걸 활동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요. 네. 영업 활동이랑 뭐 재무 활동, 투자 활동. 기업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이게 활동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네. 보통 저는 이제 재무 활동이라든지 투자 활동, 영업 활동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지만 투자 활동을 사실 좀 이게 집중해서 보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마이너스가 없이 계속해서 뭔가 0이다 아니면 뭐가 증감이 없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이구나라고 또 중요하네요.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또 아까 우리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조건 마이너스 빨간색이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지출이 더 많았다라는 네. 거는 내가 투자를 더 열심히 해서 뭔가 R&D에 그러네요. 이렇게 했다라는 네. 거니까요. 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업의 미래를 볼 때 현금 흐름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잘 판단하는 것도 네. 하나의 지표가 될 수 네. 있겠죠. 현금주의적 관점에서요. 네. 네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거나 우리 이성원 세무사님 모시고 네. 정기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세무사님 어떻습니까?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네. 다시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좀 직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무에 대한 상황만 숫자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제 기업을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좋아 보이겠지만 네. 사실 그 기업과 그 기업을 또 판단하기에 앞서서 투자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재무적인 상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우리 교수님 좋아하시는 뭐 추세, 네. 아니 뭐 트렌드라든지 네. 이 산업의 어떤 미래적인 어떤 미래의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 네. 혹은 어떤 이 경영자에 대한 리스크, 네. 뭐 여러 가지 혹은 뭐 국채 금리라든지 네. 여전히 시장의 상황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단타 치고 빠지고 그냥 급등주 한번 올라타고 네, 네, 네. 그냥 몇 프로 먹고 빠지고 요거 재미삼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네. 그래도 내가 주식에 대해서 이 기업에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가 재무상태표를 공부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뭐 네이버 같은 거에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들어가서도 보시면 끝없이 보게 됩니다. 네. 네, 끝없이 네. 보게 되고 네. 그걸 궁금증이 생기고 알아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주식을 잘 발굴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하나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니까 꾸준히도 공부 많이 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네. 간단하게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성원 세무사님 모시고 지난 1편에서는 우리 네이버 금융의 기업 실적 분석, 재무상태 뽀개기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2편에서 정기보고서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완전 뽀개기 부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세무사님이 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답변을 주신 것 같고 제 입장에서도 우리 주식 투자자분이나 우리 주린이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저의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 세무사님 많은 답변을 주셨고요. 모든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또 잘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흑과 백이 아닌 조금 융통성 있게 잘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자, 세무사님 1, 2편 네. 저는 한번 최선을 다해봤는데 네. 어땠습니까? 방송한 어떤 소회.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조만간 유튜브 만들면 다 네. 넘어오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성원 세무사님의 유튜브와 만약에 카페가 있다면 여러분도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잘 사는 거죠. 상생이 최고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건승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